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과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신약 개발 과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러스와 세균이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 균이라는 것은 박테리아는 이 안에 DNA라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포막, 세포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이 균을 죽일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항생제를 이용하면 되죠. 그러면 세포벽, 세포막을 분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균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미 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다르죠. 이 바이러스는 이 안에 유전 물질이 들어있고 겉에 껍데기로 단백질이 있는 그냥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전 물질 핵산과 그 다음에 단백질 껍질 캐시드라는 그 껍질에다가 이렇게 스파이크라는 돌기가 나와 있는 이런 상태로 지금 바이러스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상태로 어떻게 증식을 하느냐 하면 세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의 세포 안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을 숙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사람의 몸에는 얼마나 많은 세포가 있는지 잠깐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몸은 몸 1kg당 1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대략. 그래서 만약에 몸무게가 60kg이라면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는 여러분들 아마 생명과학에서 배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세포 모형, 동물 세포 모형인데요. 이 안에 보면 가운데 핵이 있고 그 안에 유전 물질이 들어있어요. DNA라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 핵 밖의 부분을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많은 세포 소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세포들이.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많은 60조 개의 세포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세포막은 다시 인지질 이중층과 그 다음에 단백질, 다양한 막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세포로 들어갈 때 이 단백질을 수용체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돌기가 열쇠의 역할을 하고 우리 몸에 이루고 있는 세포의 막 단백질이 수용체, 자물쇠의 역할을 해서 여기에 가서 부착돼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안에서 자신의 유전 물질을 복제하고 이 단백질 껍질도 만들어서 수많은 그런 그 숫자로 증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놀라운 그 일 중에 하나가요. 이 균은 만약에 수를 늘려간다고 한다면 균은 하나에서 2개로 세포 분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숫자가 그렇게 크게 막 무서운 숫자로 늘어나지는 않는데 균은. 그런데 여러분들 바이러스는 한 개가 세포 안에 들어가서 무려 늘어나는 숫자가 1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나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세포가 아주 큰 그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이 칠판에 붙여 놓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살펴보면 일단 처음 단계는 이렇게 바이러스가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 수용체, 그 막단백질 수용체 부분에 가서 흡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흡착을 해서 이 돌기를 열쇠로 해서 자물쇠인 단백질을 열고 이 안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숙주 세포내로 침투를 하면 이 안에 있는 효소와
이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 유전 물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제가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이게 DNA 유전 물질이라면 핵 안까지 들어가서 복제를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세포질에서 바로 복제가 이루어집니다. 전사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복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는 유전 물질을 복제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이 단백질 껍질을 합성하는 것입니다. 단백질 껍질을 합성해서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유전 물질을 둘러싼 형태의 자손 바이러스가 완성이 되고, 이런 상태로 여기에 굉장히 많은 10만 개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세포막을 뚫고 이 숙주세포 바깥으로 방출해서 또 다른 세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 침투했던 이 숙주세포는 죽게 됩니다. 파괴되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단계가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야 될 때 48시간 이내에, 감염 후 48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효과를 본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진행되는 이러한 바이러스의 생활사, 증식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 중에 우리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죽일 수도 없잖아요. 살아있지 않으니까.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각 단계마다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숙주세포와 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이거와 우리 세포에 막는 것을 융합 억제제라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에이즈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그런 항바이러스제는 나와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억제제는 지금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페론이라는 면역 증강제를 투여해서 우리의 면역 기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볼 수는 있지만, 항바이러스제라는 그런 단계가 여기에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침입해서 유전물질을 복제하는 이런 단계는, 이 안에 있는 유전물질을 막 복제하는, 이때 RNA 바이러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거는 DNA 바이러스라서, 실제로 DNA 바이러스라면 이렇게 염기 조합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실제로 RNA 바이러스는 여기에 있는 염기 서열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아데닌, 구아닌 또는 유라실, 사이토신 이런 단계로 가는데, 여기에 항바이러스제로 등장한 것이 여러분들 그 에볼라 바이러스 때 개발된 약이라고 하는데요. 렘데시비르라는 그런 약을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제로 임시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 것이냐 하면, 여기에 세포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염기를 갖다가 붙일 때, 바이러스가 이걸 만들 때 자기도 위장해서 이 안으로 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렘데시비르가 들어간 요 상태의 조직은 제대로 다음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바이러스가 유전 물질을 복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해서 바이러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제작하는 단백질 껍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전 물질을 제작하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은 지금 렘데시비르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단백질 제작을 것은
칼레트라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사용하는 항바이러스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 껍질 제작을 방해하는 항바이러스제는 아직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찾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일단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식된 것이 세포 바깥으로 방출되어 가지고 또 다른 세포를 공격하러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방출을 막는 그런 항바이러스제가 종류가 여러분들 우리 많이 들어봤던 타미플루라는 항바이러스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2009년에 신종플루 때 우리가 처방을 받아봤던 그런 약이기도 한데 이것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세포 방출을 막는 데 쓴다거나 이런 거는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각 바이러스마다 그 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이 신약이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신약 개발 과정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절차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밑에다가 적어놓은 것을 보면 일단 어떤 병원체가 등장하면 그 병원체를 굉장히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병원체를 막을 수 있는 물질을 탐색하기 시작하는데 거의 한 10,000건을 탐색해서 그 중에서 몇 건을 추리는 그런 과정이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인공지능, AI가 여기에 같이 그러한 그 탐색 작업을 도와서 5년 걸릴 일을 1년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러면 후보 물질을 탐색해서 후보 물질을 선정하는데 약효를 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그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효가 있는 물질인지를 다 어떤 그 약효와 어떤 구조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추려지면 그 추려진 상태로 한 100여 개로 추려졌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 임상시험이라는 단계가 들어가는데 동물 실험을 하는 거예요. 동물 실험. 주로 쥐라든가 원숭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을 어떤 질병에 걸리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찾아낸 탐색한 물질들을 투여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부작용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동물들이. 그런 면에서는 이 동물 실험에 대한 굉장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동물 실험을 거쳐서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추려지면 한 10여 가지로 다시 추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라는 것을 거치게 되는데 임상시험은 빨라도 3년, 길게 잡으면 10년 정도 걸리는 그런 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일단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내고 그 신청서가 접수가 되고 허락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임상 1상이라는 단계인데요. 이때는 20명에서 한 80명 정도의 사람에게 안전성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투여했더니 어떤 발열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구토가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아니면 그 여성의 경우에는 기형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일일이 실험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일단 암세포가 생긴다든지 그런 부작용 시험을 해보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는 물질만 추려서 그 다음에 임상 2상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100명에서 300명 정도를 모집해서 안전성은 검증된 물질이어야 합니다. 그런 물질로 어떤 용량, 최고 복용량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어떤 정도를 투약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거를 여기서 시험하는데 이거를 임상 2상이라는 그런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다 거치고 나서 다 그런 과정, 약효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나면 임상 3상이라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300명에서 3,000명까지 해서 다시 안전성과 약효에 대한 그런 시험을 보다 정밀하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안전성과 약효가 검증되면 그걸 가지고 신약 허가 신청을 내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식약처,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FDA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다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거의 1년, 2년에 걸쳐서 그거를 심사를 한대요. 굉장히 꼼꼼하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각도에서 이거를 보고 그리고 나서 신약 판매 승인이 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 과정이 거의 15년 이렇게 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뭐 10조 원이라고 하니까 어떤 제약회사가 이거를 한번 신약 개발을 하다가 자신의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제약회사로 넘어가게 된다거나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신약 개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과정을 뛰어넘거나 아니면 대충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생명의 지장이 될 수도 있고 기형아가 될 수도 있고 약을 잘못 써서 어떤 다른 원인의 사망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그럴 때는 신약 재창출이라는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신약 재창출은 과거 다른 바이러스를 치료한다거나 다른 균을 치료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그런 항바이러스제나 또는 바이러스 치료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효능을 따져보는 거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렘데시비르는 실제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2004년쯤에 등장했는데 그렇게 큰 효능이 없어서 거의 잊혀져 가던 그런 약제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치료를 좀 앞당길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임상에서 드러나면서 임상 3상 시험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까지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것은 이미 과거에 시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거쳐서 여기에서 뭔가가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신약 허가 신청이 되는데 이미 FDA에서 지금 임시로 사용 승인이 난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판매 승인이 난 그런 상태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는 오랜 시간을 거치는 그런 과정에 돌입한 그런 제약회사들도 있지만 일단 신약 재창출을 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나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각 나라의 하는 것을 다 모아보면 한 1,300여 건의 그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빨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듣는 그런 항바이러스제 치료약이 나온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과 그 다음에 그것을 물리치는 항바이러스제, 신약 개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